하시겠어요? 작은 거로 주세요. 우리는 모두 바삐 흘러가는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 오늘만큼은 나에게 멈춰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이런 별거 없는 바람도 이루기 어려운 순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작은 것들에 집중해 보자고요. 작은 영화, 영화제. 다큐멘터리 창작 공동체 오지필름에서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문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작은 영화 영화제 너무 부럽네요. 저도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부산에서 기획하고 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객분들이 매번 이제 5명 스텝이 더 많은 상영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좀 그랬는데 관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감독님들이 되게 힘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감독님들 오늘 부산에 와주셨고 또 부산에 계시면서 활동하시는데 관객분들한테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모지 연출한 이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동 연출한 허지윤이라고 합니다. 너영이 닫기를 만든 손호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야기 길잡이 역할을 맡긴 했는데 관객분들이 궁금한 게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랜만에 진짜 웰메이드 단편 영화를 좀 본 것 같아가지고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GB를 준비하고 했는데 일단 제가 문을 좀 열고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드셔서 이제 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감독님들께 어떻게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저한테 좀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고통을 어떻게 좀 어찌 보면 약간 한풀이 비슷하게 그렇게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심할 때 좀 기획하게 되고 시나리오를 쓰게 됐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해서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고 또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늘 저는 뭔가 답답하면 걷는데 저희 동네 주변에 이제 인천 서구에 가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동이라는 동네를 걷다가 실제로 어떤 오래된 빌라 벽면에 누가 화이트보드에 적어놓은 시가 있는 걸 발견했고 그게 되게 영화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외로운 사람이 시를 통해서 외롭지 않게 되는 이야기를 재밌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고 가정동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저도 만든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굉장히 많이 되짚어봐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이제 영화 중간에 나왔던 그 화첩댁과 서암댁의 식사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장면이 먼저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상대방에게 내 남편의 시체를 저 집 텃밭에다가 좀 묻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는 장면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머릿속에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고 그거를 이제
시의성 있게 어떻게 좀 이야기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이런 큰 줄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시작으로 이렇게 영화가 탄생을 했다. 너무 놀라운데, 저는 불모지이란 영화가 굉장히 이제 시간성이 삭제된 영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이게 과거 우리 농촌의 그 개발이 한창 진행될 때 얘기 같기도 하고, 왜 나오는 소품들 보면은 왜 델몬트 오렌지 그 물병이 나오고, 그 각서 같은 것도 옛날에 그 공무원들이 썼던 그 타자기 글씨체가 나오고, 근데 또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지금 이 시기에 이 재개발 그에 대한 어떤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 밥 먹는 장면 안에서 이 어떤 이제 지금 시성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탄생했을지 되게 좀 놀랍다는 지금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시간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었나요?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게 보시면은 시대별로 소품이 사실 되게 섞여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럼 미술 감독을 했던 이제 친구에게 부탁을 했던 건데, 이 대한민국에서 땅 문제가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연히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시대만을 딱 염두에 두고 소품이나 공간을 준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까지 보일 수 있는 소품들을 다 이제 적절히 좀 일부러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시성의 문제는 사실 제가 이게 두 번째 단편 영화인데, 그 첫 번째 찍었던 단편 영화가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만든 사람만 아는 영화. 본인만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제가 찍었어요. 뭐 이제 진짜 너무 갇혀 있었죠. 제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고 나서 저 혼자만 뭔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실수는 절대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영화란 어쨌건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재미가 우선이고 그들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20대 중반의 내가 뭔가 이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같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 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어요. 혹시 객석에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객석을 안 보고 저 혼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님이랑.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다가 끝낸 적이 많아요, 지비를. 그래서 언제든지 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고요. 선생님요? 질문하실 건가요? 예. 예, 그 가정동 만든 감독님한테 감상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 영화제 덕분에 단편 영화 몇 번 봤는데, 되게 지금 되게 20대 분들이 자기 동네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울에 살더라도 지금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하는 그 동네로 재개발되는 영화를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사실 가정동 보면서 숲에서 숨이 턱 막히는 게, 이제 운하도 이제 거의 목까지 차올랐구나. 왜냐하면은 이 아파트는 지금 20대, 30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물건이죠. 완전 인간 소외란 말이에요. 30대 이상이 돼야 뭐 어떻게 좀 이제 뭐 마누라도 끌어들이고 자기 돈도 벌어가지고 할 건데, 지금 20대들이 보시기에는 이건 사실 자기들하고 전혀 관계 없는 세계잖아요. 예전에 이런 영화들 보면은 다 불모지 분위기로 땅 농촌을 파헤쳐가지고 사람들 쫓아내고 이런 분노 폭발적인 느낌이 많았는데, 이 가정동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완전한 인간 소외야. 저건 완전히 우리와 관계가 없는 세계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영화를 일본 쪽에서 몇 개 좀 봤어요. 국내 개봉된 영화들 중에 금년에 개봉된 실종이라든지 어느 가족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 무슨 곤토 영화 하나 개봉하는데, 그것도 도쿄 도심에서 재개발하는데 이제 곤토 도장이 쫓겨나간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 이런 데서 재개발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은 젊은 분들이잖아요. 특히나 20대 그냥 계속 떠밀려가지고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건 일본도 똑같거든요. 그 영화 보고 알았어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 얘기를. 아, 그 일본 감독도 이거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대도시를 키워가지고 거기 세금 걷어가지고 지방에 풀어주기 위한 정책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 그래서 사실 그 가정동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걸 단순히 아 이게 원래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인데 이게 너무 살풍경하게 생기니까 좀 이게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된 건지 아니면 좀 동세에 대해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라는 건 전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세계다. 실제로 뭐 이런 독립영화 같은 데 보면 한강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로 이제 지나가면서 항상 배경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많이 느꼈는데 그럼 감독님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서울을 다닐 때면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곤 하는데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풍경이 워낙 늘 뭔가를 짓고 있고 어떤 곳은 오래돼 있고 근데 특히나 저 가정동이 정말 길을 하나 두고서 이런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바로 맞은편은 오래된 동네가 있어서 그런 제가 살고 있는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배경도 그렇게 되고 영화 속의 주인공도 조금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가정동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영화를 만들 어떤 계기를 얘기하실 때 어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보이는 풍경은 이렇게 개발과 낙후의 어떤 갈라지는 풍경 안에서 사람들이 연결되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감독님이 고민을 하셨었는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이 청년과 노동자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혹시 감독님만의 의미가 또 있을까요? 저는 되게 좀 개인적인 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많은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배경이나 제 생각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또는 이 영화를 생각했을 때의 저의 처지나 상황.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할 때 당시에 이제 인천에서 어떤 그런 활동을 했어요. 인천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더 내가 평생 살아왔던 인천이란 도시가 노동자들의 도시구나.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저 또한 이 영화의 주인공 상훈이처럼 이렇게 좀 신도시로 버스를 타고 가서 알바를 하고 다시 우리 동네로 돌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되게 인천이라는 내가 사는 도시가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영화적인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저 스스로를 좀 노동자라고 생각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이 저는 영화 보면서 이 영화 배경이 인천이라고 느낀 게 어떤 장면이었는지 아세요? 이란희 감독님 나왔을 때 이란희 감독님이 최근에 그 서독제에서 영화상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인천을 휴가 인천을 대표하는 감독님이세요. 카메라로 출연을 해주시고 사실 또 거기 이제 노동자로 역할을 해주신 신훈섭 배우님도 또 같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 인천인가 했는데 가정동이라고 인터넷에 치니까 루원시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정동이라는 곳은 어떤 동네인가요? 저희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동네의 어떤 풍경이 또 감독님께 있으니까 영화 제목까지 또 이렇게 영화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짧게 좀 가정동은 어떤 동네인가요? 일단 가정동은 신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동네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정동이라는 이름은 조금 이렇게 사라져가고
루원시티라는 이름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그 신도시의 이름이 루원시티거든요. 그런 동네? 또 저도 부산에 좀 오랜만에 왔는데 막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부산이 고향이 아니라 가지고 어떻게 어느 지역을 설명해야 돼? 남천동 아니 센텀시티 정도로 생각하면 되려나. 우리 또 부산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든 너에게 닿기를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정동 얘기를 했으니까 이 블루스카이는 도대체 어떤 건물입니까? 네, 이 푸른 하늘. 네. 저쪽에서는 최대한 감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언급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아니 정확한 의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채시길 그냥. 근데 뭐가 뻔하잖아요. 사실 뻔한데 이거 좀 누가 그냥 어디 가서 한번 찾아나 봐라 약간 뭐 그냥 괜히 또 밝히면 또 여러 가지로 또 문제의 소지가 일단은 지금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은 최대한 움직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름과 전혀 상반되죠. 전혀 맑은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네. 그 지금 어쨌든 다큐멘터리에서 좀 절망적이었던 게 그 약 2년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2022년 10월 지금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7,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신가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예. 여전합니다. 저기 날짜만 바꾸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인천이죠. 미추홀구 쪽에도 최근 뭐 자살 이런 요 문제로 약간 자살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겪고 있으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이게 답이 없구나.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뭔가 다큐멘터리는 또 감독님의 직접적인 얘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묻지 않고선 영화적 얘기를 더 할 수가 없다 보니 또 이런 상황을 이제 좀 듣고 싶었는데 해결된 것이 없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우리가 계속 만났었던 전세 사기 문제를 또 제 옆에 계신 분이 또 그런 당사자였어가지고 영화 보면서 사실 너에게 닿기를이라고 해서 무슨 그 영화를 만드셨나 이래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토록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제 영화에도 밝히는데 본인의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 하게 되었을 때 물론 영화에도 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제일 그래도 해야 되니까 영화를 하셨던 그 마음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좀 어떤 걸 이루려고 하셨는지. 사실 목적이란 게 목적이 사실 없다고 보는 게 어찌 보면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지금 저한테 어떤 상황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걸 어차피 영화 만든 사람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지?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또 제가 또 다큐멘터리 작업을 또 많이 했어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울분을 약간 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한풀이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여러 사정들을 저를 포함한 그런 사정들을 사실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런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이 어쨌든 어떤 물론 그 상황이 사실 목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면서 새 작품이 이제 연결되는 지점들,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하면 저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봤던 게 제일 큰 이슈가 이제 죽음이라는 이제 키워드였고 가정동도 그렇고 불모지도 그렇고 이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영화를 굉장히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제
너에게 닿기를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이제 소재가 등장하진 않지만 이런 이제 사회적 문제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그래서 감독님 두 분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각자 이제 영화에 이제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좀 넣으셨던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좀 영화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싶었는지 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산재 피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되고 실제적으로 너무 자주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뉴스에 쳐보면 정말 자주 누군가가 건설 현장에서 어떤 관리의 부재 또는 그 안전 책임자의 부재, 조금의 더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안전을 소중히 하지 않아서 생겼던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이 건설 현장과 맞닿아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까, 그리고 시를 쓰는 사람은 누굴까, 시를 매일 밤 쓰는 사람 누굴까 하다가 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고 죽음을 맞는 걸로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이 영화에 좀 다층적인 레이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은 어쨌든 그 상훈이라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시인의 죽음은 자기를 매일매일 위로해줬던 어떤 존재의 죽음이기도 했지만, 뭔가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좀 절망이고 비극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어떤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고집을 넘어서 아집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제가 한번 결정하거나 생각을 가진 거는 그게 이렇게 완전히 부정당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20대 초반에 굉장히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마주하고 이제 저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완전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가 겁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겁이 원래 아예 없던 사람인데 뭔가 두렵다라는 감정을 느꼈고 겁이라는 그런 감정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저희가 사회적으로 자주 마주하다 보니 조금은 무뎌진 감이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어떤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 그런 저조차 바꾼 거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화천댁이라는 인물을 저 정도까지 끌고 가려면 무조건 엄청난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러면 결국 그 사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남편의 죽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어야 사람이 저 정도로 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은 먼저 남편의 죽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영화를 쭉 끌고 나가려는 그런 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화천댁 점례죠, 이름이. 네. 점례라는 인물을 연기한 그 인물이, 저는 그 사실 내 남편의 시체를 언니 집 땅 뒤뜰에 좀 묻어달라고 하는 진짜 이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저는 그 배우의 연기력이
그 캐릭터를 이해해주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이 연기로서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감독님이 이 캐릭터를 구현해내고 또 캐스팅까지 좀 어떤 고민을 좀 했었을지 듣고 싶더라고요. 예. 사실 그 화천댁 연기해주신 재화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롤러코스터라는 그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서 엄청난 반전을 지닌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마지막에 영화의 중반부에 가서는 이 사람이 무언가를 바꾸는 어떤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저분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웃을 때 무서운 배우인데 그때 이제 딱 뇌리에 박히고 나서 꼭 저분과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시나리오를 드렸더니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뭔가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죠. 이해하기가. 왜냐면 사실 본인이 제일 상식적이거든요. 우리가 비상식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화 선배님도 이제 똑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짧은 단편 소설을 써서 이제 선배님께 드렸죠. 이 사람의 유년기부터 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짧은 단편 소설을 써서 재화 선배님께 드렸더니 그 후에 연기가 그냥 완전 다른 분이 돼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썼지만 제가 납득하기 되게 어려운 캐릭터였는데 그날 그 연습실에서 리딩을 하시는 걸 보고 선배님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직까지도 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세 편 다 영화 잘 봤고요. 그 불모지에서 보면 화천댁 남편은 그 시신이 다 보여지지 않고 항상 발만 나오던데 발만 잡은 이유가 있는가 궁금하고요. 또 가정동에서 상훈이 그 일할 때 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같이 사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러 좀 속이는 좀 같이 산다고 하고 한 이유가 좀 따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영화 속의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저희가 항상 그 땅에다가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사는데 저희가 누울 몇 자리 하나 없고 제대로 쉴 공간 하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관철하는 그런 대사나 문장 중에 하나인데 다른 인물들은 소원을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근데 화천댁도 그렇고 그 화천댁의 남편도 그렇고 어떤 저런 주제를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발을 많이 보여줬던 그런 샷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인물 다 미혜도 그렇고 상훈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미혜는 남편이랑 같이 산다고 하고 상훈이는 엄마랑 같이 산다고 하는데 사실 살다 보면 그냥 내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냥 그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인물들 어떤 누군가 닿고 싶지만 또 이렇게 뭔가 내 거를 내어주고 내 마음을 열기에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서로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장면이 그럴 때 더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종수는 어쨌든 그 미의 입으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사실 상훈이라는 인물은 영화 내내 등장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화를 봐도 몇 번을 봐도 상훈이는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감독님한테 너무 묻고 싶었어요. 상훈이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데 엄마랑 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의 얘기를 다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또 이제 상훈의 시선은 항상 그 건넌 마을의 그 신도시로 이제 지어 올려져가는 어떤 건물을 보여주고 있고 혹시 뭐 가족들이 화를 당했나 뭐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혹시 상훈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일단 이야기를 쓰려면 제 스스로 뭔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인물에 대해서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돼서 제가 나름대로 적은 제가 만든 히스토리는 있지만 그리고 그걸 또 배우님들이랑 같이 공유하기도 했지만 뭔가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그런 좀 상상을 이끌어내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일이라고 특정하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저도 했는데 그래서 더 보여줄까 더 보여주지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보여주지 말자라고 선택을 했던 거는 그런 효과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관객분들이 보면서 아 나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또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감독님.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제일 좀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이었을까? 혹시 그러니까 영화에는 드러나 있진 않는데 저는 저 주인을 좀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영화 보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혹시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나요? 혹시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지점들을 좀 실행하셨는지 그런 지점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약간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그쪽에서 일하시던 분도 접촉이 됐는데 이분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제가 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찾고 있다는 걸 아셨던 건지 갑자기 간간히 연락은 됐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죠. 종족을 감췄고 어떤 화보의 영역에서는 좀 약간 더 이상 어떤 추적이 조금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절에 다닌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절에도 가봤으나 약간 절도 약간 좀 절 상황이 절의 분위기가 약간 좀 느낌이 조금 이상했죠.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거는 일단 부처님께 뭔가 기원을 하는데 거기 밑에 소원 카드가 부동산 매매였습니다. 네 이게 뭐 좀 여러 가지 진짜 모든 걸 지금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대로 다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잠적을 그런 식으로 타버리면 왜냐하면 최근에 경매를 다녔는데 국가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네, 각종 관공서, 보험공단 이런 데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전주인을 찾으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을 여기 후속작이라고 해야 되나? 뭐 조금 이제 고민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불법을 그냥 찍어버릴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이 영화를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되게 그 지점이 물음표였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현 시대에 아주 너무 적나라한 이야기를 잘 담아줘가지고 감사했거든요. 오히려 이게 뉴스에서만 이제 그렇게 먼 누군가의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감독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이게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문제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야 하는 어떤 문제라는 이제 생각을 또 하게 해줘가지고 근데 제목은
이 너에게 닿기를 너가 너무 분명한데 왜 이런 제목을 지으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감독님 입으로 좀 듣고 싶었습니다. 일단 즐거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시에 그냥 제가 그 혹시 우주소녀의 노래 중에 너에게 닿기를 있어서 근데 거기는 사랑 얘기인데 저는 사랑은 아니죠. 근데 너에게 닿고 싶은 마음 그냥 1차원적인 해석은 똑같은 거라 그냥 한번 붙여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실제로 편집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녀를 만난 건 몇 년 전 이렇게 영화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님 내가 유머가 이 정도 수준이었나?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좀 봤었는데 제목까지 이 너에게 닿기를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인정. 이 유머 인정. 이런 해석을 나름대로 하면서 영화를 봤었는데 후속된 얘기까지 좀 해주셔서 좀 상상을 좀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릴 테니까 네, 혹시 객석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도 오늘 세 분 영화 다 잘 봤고요. 일단 너에게 닿기를 감독님 영화 보고는 저도 진고민이어가지고 다른 전세 그런 사건들은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진구에서 일어난 거는 처음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번 정도 계약을 해봤고 다 월세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깝게 느껴졌고 그리고 법의 둘레가 생각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라는 좀 답답함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까지 보호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과 의문이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동 작품은 저는 가정에 관한 작품인 줄 알았어요. 작년에 그 서울 독립영화제 때부터. 근데 오늘 보고서 시에 대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하셨는데 저는 좀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이 영화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그 기관에서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흔히 있었고 지금 학생인데 학교에 공사 중인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공사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사 한 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마지막 장면이 그런 불특정한 그 노동자분들을 애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내도 아닌 여자친구인 분 혼자가 아니라 그 시를 읽어주던 그 남자도 같이 2명에서 같이 그 장면이 있는데 뭔가 그 2명이어서 다행이다. 뭔가 그 2명 간의 연결감이 느껴지고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불모지 작품은 마지막 장면이 밀레의 만종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혹시 그런 연출을 의도하신 건지 조금 궁금했고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가까운 지인분께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다 하셨는데 혹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 작품이 나오신 건지 약간 애도를 하는 느낌의 작품이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이 작품을 하신 후에 어떤 그런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밀레의 그 만종이라는 작품이 워낙 세대를 아울러서 유명하고 저희 머릿속에 너무 잘 각인이 돼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 콘티를 이제 완성을 했을 때 촬영 감독님하고 피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워낙 타이트했고 이제 촬영 감독님이 좀 설득을 했던 부분은 제가 원하는 바를 마지막에 담고
싶은 거라면은 약간 이런 전공법적인 그런 샷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최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차선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저 콘티를 짰던 게 있고 그 말씀해 주셨던 부분 같은 건 모르겠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 작품에 담으려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의 첫 번째 작품도 그렇고 그건 죽고 싶은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이것도 어찌됐건 뭔가 그런 죽음과 관련이 있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것도 결국에는 이 죽음에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말씀을 해주시고 돌이켜 봤을 때 그 사건이 꽤나 컸나 봐요. 저한테 정말 큰 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렇게 기저에 좀 짙게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질문 또 하실 건가요? 이탁 감독님한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제가 계속 그쪽 얘기를 하지만 뭐 일본 쪽 같은 거 영화를 봐도 그렇고 만화 애니 같은 거 봐도 그렇고 배우들 보면 되게 경제성장 과정에서 밑 그라인더로 사람 이제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런 식의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벚나무 밑에는 시체가 묻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대사 같은 거. 사실 국내 감독님 중에서도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김지훈 감독의 용인 개발할 때 영화라든지 조지웅 씨가 나왔던 해빙인가 화성신도시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살인 사건이 나고 근데 여기서도 사실 마지막에 이제 어차피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 땅은 개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상하면.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냥 원래는 이제 묻으려고 그랬는데 갈아서 이제 골고루 다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했는데 보통 이런 농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좀 약간 좀 기존의 문법상으로는 좀 대도시에 좀 가깝다든지 뭐 부천, 인천 아니면 경기도 이런 식인데 충남 당진으로 이렇게 작중에 안 나오는데 보다 보니까 서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각서 같은데 충청도다 알 수 있었는데 대도시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뭐 예를 제철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왜 충남 당진을 이제 설정하셨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생각하시는 게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분들이 사는 동네가 뭘로 개발됐을까? 공장인지 아니면 뭐 아파트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유행 시골 아파트는 유행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진으로 한 이유는 일단 촬영지가 당진이었고요. 제가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모든 제작 지원에서 다 떨어졌는데 이 충남 영상위원회에서 딱 한 번 단편 영화 제작 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6명이 지원했는데 5명이 뽑힌 아주 행운의 주인공이었던.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건 무조건 충남을 내가 살려줘야겠다 하는 마음에 충청도로 잡았고 사실 당진이었던 이유는 이게 여기 나온 스태프들도 그렇고 제가 졸업하자마자 찍은 영화거든요. 졸업 영화를 안 찍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무조건 가까웠어야 됐어요. 근데 당진이 그나마 제가 안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안산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시골 농촌이어가지고 당진으로 했고 제가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작년인가 그 만화책을 보다가 그게 그 이사카 코타로 작가의 마왕이라는 그 소설을 이제 만화책으로 만든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거기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 도시에 가득 찬 회색 빌딩은 자본주의가 도시에 꽂은 묘비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결국에 이 노는 다 그런 회색 빌딩 혹은 아파트로 가득 차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보다는 어떤
땅을 이제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아파트를 올린다 그거에 이제 더 중점을 주신 거예요. 네. 네, 저는 아까 전에 관객분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만종을 떠올리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삭주민 여인들이 떠올랐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이제 좀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됐냐면 이 영화에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그 재개발을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돋보이고 그 재개발에 대해서 그나마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도 제일 물론 본인의 남편의 죽음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래도 정의로운 인물이 좀 여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렁이의 어떤 생명까지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정도의 어떤 이제 대사들도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리고 화천댁, 서암댁 이렇게 이제 여성들을 어떤 지역명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댁이라고 부르는데 여성들끼리는 점례야, 점례 언니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이름을 불러주고 그런 이제 여성의 키워드를 읽다 보니까 여인들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삭주민 여인들까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작을 했던 밀양아리랑이 떠올랐어요. 그것도 이제 어쨌든 이제 송전탑 투쟁 때문에 투쟁하셨던 그 제일 앞쪽에는 할머니들이 계셨거든요. 여성분들이 계셨어서 그런 어떤 좀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영향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뭔가 여성이라는 캐릭터에 좀 의미를 두고 싶으셨는지 그렇게 호칭을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들을 부를 때는 무슨 댁이라고는 하는데 좀 그런 좀 장치들을 주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의도를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좀 자연스럽게 나왔던 이유가 이 서암댁이라는 캐릭터의 그 모티브가 된 게 저희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여성의 서사로 여성 서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앞세워서 이렇게 극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그 무슨 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친할머니 사실 서암댁이 저희 친할머니 그 호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 한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가지고 뭐 엄청난 기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어르신들께서 저희 할머님한테 뭐 서암댁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저런 거 가져오면은 조금 더 농촌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한 거고 이제 뭐 질문을 주시진 않았지만 사실 그 화천댁이라는 이름이 사실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시나리오를 쓸 때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종반부에서 그런 자기 남편의 시체와 그리고 땅에 관련된 문서들을 태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 뭔가 불화자에 하늘천차를 써가지고 이름을 화천으로 지으면 꽤나 잘 어울리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화천댁으로 지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구나. 제가 너무 큰 해석을 했었던 걸로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저는 또 가정동 보면서 좀 또 제일 흥미로웠던 거 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 누가 적은 거야? 진짜 그 배우님이 쓴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크레딧에 이제 감독님이 썼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아재 감성을 한 40%, 45% 품으면서 그런 어떤 풍경을 또 얘기를 해주는 그리고 그런 보트, 뽀얀 이런 이제 단어를 쓰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레벨로 그런 게 이제 전 너무 흥미롭게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시를 좀 곱씹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시라는 이게 사실 극영화에 이런 시라는 매체를 넣는 게 저는 되게 실험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게 읽힐 수 있는 장치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좀 해석이 드는데 감독님한테는 어떤 시에 대한 어떤 이제 정의가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또 영화 안에 그렇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시라는 매체를 드러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로서 소통하게 하고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가정동에 오래된 빌라 벽면에 붙어 있었던 시를 봤던 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어떤 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게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를 막 많이 읽거나 엄청 좋아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고등학교 때 그런 시가 있고 그 시에 대한 어떤 글들이 적힌 책들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시에 대한 동경이나 시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고,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시랑 영화랑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도 흰 벽에다가 쏘는 거고 시도 흰 종이에다가 쓰인 것들이고, 그리고 시에도 어떤 함축적인 의미들로 이미지적인 글을 쓴다고 하면 영화도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런 매체고, 그래서 되게 뭔가 찾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나중에 어디 가서 말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래서 예술에 대한 예술의 역할, 거창하게 말하자면 그런 건데, 조금 저는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누군가 공감해 줄 때나 내가 또는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이걸 만든 사람에게 공감이 된다고 할 때 좀 외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와 같은 처지의 어떤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직도 그 콜롬비아는 너무 마지막 한 줄이 너무 아직도 마음에 베이름은 콜롬비아, 이게 너무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가지고 그 장면이, 그 구절이 저는 마지막 장면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딱 펜을 탁 뽑는 장면에 블랙이 뜨는 장면까지 딱 갔던 것 같아서 아직도 여운이 좀 가슴속에 울렁울렁 하는데, 혹시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저기 계시네요. 저는 그 불모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서울에서 오늘 잠시 내려왔거든요. 와 대박이다. 그 불모지 그 봤는데 완성도가 듣던 대로 너무 좋고 이미지도 좋고 편집도 좋고 그냥 다 좋아가지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조만간 상업 장편으로 데뷔하실 것 같은데, 혹시 장편 하시면 어떤 거 하고 싶은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일단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연락을 주셨으면 링크라도 제가 하나 드렸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은 쓰고 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영화는 아니고 그 OTT 드라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금. OTT 하고 계시는 걸로. 장편 본 기분 있어요. 네? 영화 장편 본 기분 있어요. 놀랐어요. 네, 여기 다 놀라셨을 거예요. 혹시 또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 네, 아이고 다 하시고 가십시오. 예. 네. 네, 일단 세 분 제가 영화는 잘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정동 이제 허지훈 감독님께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정동하고 이제 제가 자세히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청라를 좀 모티브로 삼으셔가지고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감독님께서, 왜냐면은 지금 인천에 뭐 서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분당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시도 그렇고 이런 식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데,
혹시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또 다른 작품을 촬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처음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재개발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관심이 있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주변에 있었던 자연스러운 배경들이었고 언제나 봐왔던 것들이었고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것들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 좀 그런 식으로 작품들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내가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들 좀 제 곁에 있는 거에서 찾고 있는데 저도 근데 조금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재밌고 즐거울 수 있는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찾는 방식과는 좀 달라서 좀 애를 먹고 있긴 합니다. 한 사람의 창작자로서 저 말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저는 너무 혼자 이 부산이라는 땅에서 다큐멘터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천만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이 기이한 대한민국을 살고 있긴 한데 저는 모든 예술의 가능성은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도 한 사람의 창작자로서 꿈을 꿔봅니다.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다 이게 거의 1시간을 달려가고 있어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죠? 다음 작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감독님. 그래서 뭐 각자 지금 아까 얘기를 못하는 지점까지도 있지만 오늘 어쨌든 멀리서 인천에서 와주셨고 서울에서 와주셨고 또 본인의 어떤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객분들 만난 소감 좀 전해주시면서 다음 작품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풀어주시고 이 자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쉬었으니까. 일단은 뭐 후속 작품은 딱히 현재로서 완벽하게 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것과 연결해서 만약에 만든다면 아까 전에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도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저도 그 사람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장르나 또 어떤 형식이나 약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이거의 연장선을 뭐 만든다고 하면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저도 그 우울한 지금 좀 우울한 상태인데 우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재밌는 작품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뵐지 모르겠으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관객분들 만난 소감과 네. 다음 작품이 혹시 계획되고 있는 게 있다면? 일단 저도 제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봤고 관객분들 앞에서 트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어서 좀 떨렸고요. 그리고 늘 좀 추운 날 상영의 기회가 있어서 되게 겨울의 분위기가 잘 담겼고 이 정서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워지고 제 영화를 다시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달라서 오늘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고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음 작품을 마음속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또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영화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 영화의 전당이 되게 뜻깊은 장소였던 게 영화과 입시를 보고 16년도에
그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 아오이유가 부산 영화제 온다고 해가지고 그날로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밤을 새고 막 줄을 서면서 표를 구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 제가 줄 섰던 곳이더라고요. 바로 위가. 그래서 뭔가 되게 의미가 좀 있다. 라는 그것도 제 영화를 들고 이제 여기로 오니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느꼈고 다음 작품은 감히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 있고 조금 더 재밌는 작품으로 관객분들한테 찾아뵙고 싶어서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으니 여유 있게 마음을 비우시고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진행을 함께 했는데요. 독립영화의 아주 미래는 밝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고 부산에서 다큐 만들고 있으니까 다큐멘터리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작은 영화 영화제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